문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명의신탁에 관해서 어려워해요. 사실 저도 이 소송을 되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 소송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중에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제가 이게 실무 소송 담당으로 있을 때 이 소송을 꽤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또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명의신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그거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학습용으로 우리가 좀 올릴 거니까 좀 약간 편집점을 잡을게요. 자, 그럼 명의신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 일단 기본 명의신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갑이 을한테 명의를 신탁했다라는 계약이에요. 명의신탁이 계약 이름입니다. 자, 매매나 뭐 교환처럼 계약 이름인데, 근데 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여기 오른쪽이 지금 등기부예요. 자,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자가 을 이렇게 적히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소유자 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을 맡겼다 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름만 맡기고 소유권은 안 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네, 소유자를 갑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 기록상으로는 소유자가 을로 돼 있지만 소유자가 갑이고 이름만 맡겨놓은 계약, 이런 계약을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명의신탁 계약은 최초에 이 계약이 이제 생겨날 때에는 이 종중재산을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아들한테 명의신탁하는 이런 형태로 생겨났었던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로 많이 악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재판을 해봤을 때 어떤 현상을 많이 발견하냐면 갑이 채무자예요. 제가 좀 써놔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 시험과 관계없이 개념 이해만을 위해서 제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여기다가 써놓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딘가에 빚이 있는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채무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일을 할 때 요 채권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채권자 예전에 이제 이 강의하기 전에 채권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채권자가 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렇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자, 이 채무자 재산 경매를 하려고 찾아보면 채무자 이름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자 부인이나 여기 채무자 부인이나 자, 또는 채무자 친구 이름으로 재산이 이렇게 다 넘어가 있어요. 마치 팔린 것처럼. 등기부에다가는 여기다 명의신탁이라고 안 적어요. 실제로 이 등기부 소송을 해보면은 여기에 명의신탁이라고 등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매매계약한 걸로 이렇게 적습니다. 매매 또는 뭐 증여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이게는 지금 팔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채무자는 갑인데 근데 소유자가 을로 돼 있으니까 이거 경매를 못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재산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어떤 거는 친구한테로 어떤 건 부인한테로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매매를 돼서 을이 소유자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채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근무하던 회사 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거 명의신탁 같다. 이거 실제로 소유자가 갑인데 근데 친구한테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서 자, 이 을을 상대로 이 등기 무효지. 야, 너 명의신탁이지? 소유자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소송은 보통 요렇게 겁니다. 요렇게 걸어요. 요렇게 소송 걸어가지고 너 소유자 아니지? 등기 지워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 소송 같은 걸 걸어요. 그러면서 증거조사를 막 합니다. 너 소유자 아니고 명의신탁이지? 막 이렇게. 근데 이 재판의 이제 입증 책임을 다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을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 있어가지고 판사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자 같은데 매매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버리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증거를 찾아보면 굉장히 못 찾아요. 자, 제가 이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대략 뭐 한 300건 가까이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증거 잡아서 제대로 해결을 한 게 한 10건, 뭐 20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계좌 추적하고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발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빼돌려도 잡히지를 않는다는, 잘 안 잡힌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실제로 이런 명의신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이름으로 내가 생각은 안 했지만은 명의신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돈 빌려간 애 재산을 찾아보면 걔는 재산 하나도 없고 딴 애한테 다 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때, 집을 살 때 매도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하면서 나타났는데 등기부에는 그 사람 부인 이름으로 이렇게 떡 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나한테 팔겠다 찾아와요. 자,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매수인 입장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3번 해가지고 이렇게 3번 해가지고 소유자 민석기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기가 좀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 소유자는 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근데 갑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나타나고 막 팔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민법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명의신탁 개념이 그렇게 딱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는 그냥 소유자가 을로 돼 있어서 채권자들조차도 이거를 찾아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실명법 만들어서 다 무효시켰다는 거, 이런 어떤 제도가 생겨나는, 부동산 실명법이 생겨나는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 정도는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자, 요 얘기들은 이제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했건 하여간 이렇게 명의신탁이 되면 소유자는 갑인데, 이건 다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분명히 갑이란 말이에요. 근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문제를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울 때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무효거나 항상 유효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효력이 어떨 때는 유효가 되고 어떨 때는 무효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명법 제정하면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재산 빼돌리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했죠. 그래서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신탁이 무효인 걸로 나왔다. 자,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대놓고 줬거나 문제가, 또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닌데 명의신탁했다. 이러면 다 무효예요. 지금 실명법 제정되고 난 다음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만 유효 명의신탁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아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명의신탁은 다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러면 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기는 요렇게 되어 있지만, 등기는 소유자 을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갑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전제로 모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소유자가 갑이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갑이 한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 못한다. 갑이 을한테 가서 소유권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뭐 진정명의 회복으로 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소유자는 무조건 갑이다. 을의 등기는 무효다. 자,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매가 무효인 것처럼, 자, 매매 계약하고 이전 등기 넘겼을 때 무효되면 소유자 그냥 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현상으로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이 명의신탁이 유효다. 자, 여기가 명의신탁이 유효다. 자,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버리면, 자, 그러면 명의신탁이 유효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려면은 여기에 종중 같은 애들이 있어야 돼. 종중. 자, 그리고 또는 배우자. 현재 뭐 새로 써야 되겠네요. 자, 종교단체 얘기는 아직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없기는 한데, 종교단체 뭐 여기까지 이제, 자, 신탁자 자리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요런 애들이 나오면 이거는 명의신탁을 유효로 풀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중이 종손한테 명시타겠다. 이러면 유효 내려고 하는구나.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명시타겠다. 그러면 유효 내려고 하는구나.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하위 조직한테 명시타겠다. 유효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물론 이제 종중이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렇긴 하는데 뭐 그렇게 출제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종중 배우자 아니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서 명시탁이 나왔으면 이제 유효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에는 소유권을 이제 이중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 명의신탁은 소유권 주는 게 아니라 등기만 주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고 등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내부적 소유자는 갑이 맞아요. 내부적 소유자. 자, 요거 좀 써놓을게요. 이 사람이 내부적 소유자예요. 내부적 소유자. 내부적 소유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자, 두 사람 사이 이렇게 막 딱 둘이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선 소유자를 다 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게 외부적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또 을이 돼요. 을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는 그런 특이한 법률 관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면 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 소유자는 수탁자 을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외부적 소유자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푸실 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만 뭘 막 하려고 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를 갑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등기는 잘못된 걸로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딴 사람이 막 등장을 했어요. 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A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이에 뭐 이렇게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말소를 하든 이전을 하든 이런 문제를 따지면 그때는 소유자를 무조건 을이라고 놓고 을이 소유자인 걸 전제로 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실 줄 알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단원에 나오는 명의신탁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한 상태고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공부를 하다가 명의신탁 얘기가 실명법 이외의 단원에서 나왔을 때에는 주로 유효 명의신탁 가지고 물어보는데,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둘만 있는 내부 문제에서는 소유자를 갑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딴 사람이 등장하는 외부 문제에서는 소유자를 을로,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그러면 이제 다른 단원에서는 명의신탁은 이제 걱정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실명법 단원에서 명의신탁은 대부분 요 사례거나 요 사례예요. 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례거나 계약형 명의신탁 사례인데, 자, 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 사례 두 개가 왜 구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거 내용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게 구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매매는 신탁자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등기는 수탁자가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자, 매수인하고 등기를 받아가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요걸 좀 적어 드렸을 거예요. 자, 이게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특징. 자, 이게 자, 텍스트 상자를 넣어야 되는데, 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특징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매수인이 항상 문제에 나올 건데, 자, 매수인하고 등기 받아간 매수인이 지금 갑이죠. 그죠? 매수인이 지금 갑인 상태고, 자, 그리고 자, 등기 이전 받은 사람, 등기 받은 자가 지금 을인 상태죠. 자, 요렇게 나오는 상태. 자, 요렇게 나오는 상태가 벌어지면은 요거는 지금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요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로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병으로부터 물건을 산 사람은 갑이고 돈도 다 갑이 줬어요. 근데 등기는 병한테 부탁을 해서 을한테 직접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소유자 병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소유자 을로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도 그럼 등기부에 자, 여기다가 적을 때 명의신탁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매매라고 적힌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게, 뭐 채권자든 누구든 이게 명의신탁인지 매매인지 알 수 없게 을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부에 찍히지만 사실은 등기부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요 갑이라는 사람이 산 물건이고, 갑이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매당하거나 세금 내거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을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갑은 언제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걸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등기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소유자가 갑이 돼야 되는데 왜 등기부에 갑은 안 나와? 이거는 좀 문제 있지. 그래서 막 징역 보내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계약형 명의신탁 볼게요. 계약형 명의신탁.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인데, 계약형 명의신탁을 보면 지금 이렇게 매수인하고 등기받은 사람하고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사람이 매매도 하고 등기도 하고 이랬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계약형 명의신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계약형 명의신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매수인도 지금 을이죠. 매수인 지금 을이에요. 그죠? 그리고 등기 받은 자가 또 마찬가지 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 박스를 제가 여기 박스를 이렇게 나란히 좀 합쳐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합쳐 볼게요. 자, 두 개를 보면은 요 차이인 거예요. 자, 요 차이. 자, 매수인하고 등기받은 자가 다르면 중간생략형, 매수인하고 등기받은 자가 같으면 계약형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도, 이 차이점만 구별할 줄 아셔도 나중에 이해가 안 가면 뭐 외워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등기부 기록을 한번 보세요. 등기부 기록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소유자가 을로 이렇게 병에서 을로 넘어가 있죠. 그죠? 근데 이쪽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도 소유자가 병에서 을로 그냥 넘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도 아마 이렇게 매매라고 적을 거예요. 을이 지금 병한테 가서 이거를 사 왔으니까. 그죠? 저는 이거 매매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하고 계약형 명의신탁하고는 분명히 이제 관계도도 다르고 진행 절차도 다른데,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등기부에는 마치 병에서 을로 그냥 팔린 것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병에서 을로 그냥 팔린 것냥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자들이라든가 세금을 걷어야 될 국가 입장에서는 갑은 어디 간 거야? 세금 내야 될, 경매당해야 될 갑은 다 어디 간 거냐고. 이거 다 명의신탁 아니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소송할 때처럼 막 소송해서 300건에 한 건, 뭐 200건에 한 건 증거가 잡혀서 요놈 명의신탁이었다 이렇게 잡히면 이제 그것들이 판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명의신탁이 한 1000만 건 이상 있다고 봅니다. 자, 1000만 건 이상 있지만 그 중에 잡히는 사람 1년에 판례로 뭐 한 3개 나올까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잡기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아무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 어떤 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등기부를 그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려드리지 않는데 이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게 개념을 좀 잡는 데는 좀 등기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나 판사들이 생각할 때는 등기부상으로는 두 가지가 아무 차이도 안 나지만 분명히 진행 과정과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자, 요렇게 생기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지에 뭐라고 나오겠죠. 자, 제가 문제지에 실제로 써 있는 문장들을 한번 쫙 써볼게요. 자, 요렇게 요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실제 시험 문제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은 수탁자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등기는 을 명의로 경료받아 두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가 이제 되게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 자체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 계약형 명의신탁인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두 가지 명의신탁의 차이점 부분이 한 서너 가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운 좋게 공통점에서 답이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차이점에서 답이 나오면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딱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요렇게 병로부터 공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누군지 매수자를 찾아요. 이렇게 매수한 값은 이렇게 찾아요. 그런 다음에 자, 매수자하고 등기받은 사람이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등기는 누가 받았는지를 봐두는 거예요. 등기는 을명의로 받았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수인하고 등기받은 사람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지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이다.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 문제는 보통 이제 문제지 거의 끝부분에 나오고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눈으로 풀려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요렇게 그림을 우리가 미리 머릿속에 세팅을 해놨다가 중간생략형이라고 딱 판정이 되면 요 그림을 옆에다 살짝 하나 그리는 겁니다. 병, 갑, 을 매매 위에다 그리고 등기 밑에다 그리고 명의신탁 이렇게 딱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거를 숙달을 좀 충분히 하면 자, 이제 누가 소유자고 어떻게 되는지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5번, 6번 더 반복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자, 내가 실명법 4조 1, 2, 3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4조 1항 무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기, 물권 변동 무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제3자는 나오면 선악불분 소유권 취득할 테고. 자, 이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갑은 매수인이지만 등기 안 했고 지금 등기부 보면 등기 안 했죠. 자, 을은 등기를 했지만 무효됐잖아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실명법 4조 1, 2, 3항 알고 있으면은 딱 이렇게 끊어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뭐 진정명의 뭐 이런 거 누가 하냐 그러면 얘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뭐 을한테 가가지고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갑이 을한테 가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갑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 소유자 아니니까 갑은 계약을 병이랑 했으니까 병한테 가서 등기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대신 병이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런 어떤 정리들을 해 나가는 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기까지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제 이렇게 나왔을 때 중간생략형이다.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 자 이게 문제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은 이제 숙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약형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약형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이렇게 좀 칸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문제가 보통 계약형 문제는 조금 더 길어요. 계약형 문제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수하려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뭐 금전을 이렇게 3억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종료받아 두었다. 뭐 이런 문제. 자, 이러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뭐 지급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좀 길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일단 우리는 무조건 매수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을 일단 찾아야지 어떤 형식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매수했다가 아니라 하려는 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 맺었다고 나오고. 근데 이런 말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다 필요 없는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매수를 실제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매수를 한 사람은 여기가 주어가 을은이죠. 그 을이 매수를 한 거예요, 을이. 그러면은 을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같은 주어 을이 등기도 받았죠, 지금 보니까. 그럼 을이 매수도 하고 등기도 받았으면 이거는 지금 무슨 형태다? 이거는 계약형 명의신탁이구나.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한쪽에다가 이거는 계약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계약형 모형식탁 그림. 계약형 모형식탁의 그림의 특징은 여기가 없는 거죠. 여기가.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안 하고 그리고 자, 여기 을이 병하고 매매도 하고 등기도 받은 이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또 실명법 4조 1, 2, 3항 적용을 해가지고 자, 이게 명의신탁 약정은 어찌되었건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아니라면 다 무효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무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물권 변동 등기 부분이 요게 좀 문제인데 요 등기 부분이 네 조금 칸을 키워야 되겠네요. 요게 지금 실명법 4조 2항에 따라서 계약형에서는 병이 선이면 유효해요. 자, 근데 병이 악이면 무효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뭐 경매의 경우에 예외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요 자리가 지금 여기 중간생약형에 무조건 무효되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중간생약형 같은 경우에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갔었는데 계약형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똑같이 무효더라도 이 등기 부분이 병이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갈라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병이 선일 때는 소유자가 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 조금 크게 써놓을게요. 자, 병이 선의 상황에서는 을소유가 되는 거예요. 을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병이 악의인 상황, 이때는 병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소유자가 누군지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병이 선인지 악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소유자가 을이면 을이 소유자인 걸 전제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소유자가 병이면 병이 소유자인 걸 전제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게 등기부상으로 아무 차이도 없이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문제 안에 있는 정보를 보면은 이제 구별은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등기부상으로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를 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 당신들이 이걸 구별을 할 때에도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 이런 걸 알아뒀다가 이게 소유자가 누가 되는지를 알고서 뭐 거래에 참여를 하든가 계약서를 누구랑 쓰던가 뭐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지가 딱 나왔을 때 요 행동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일단 유용 구분에 성공을 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매수인 찾고 등기 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자, 다른 사람이면 중간생약형 해당하는 관계도 그려놓고 소유자 찾아놓고 문제 해결하고 자, 매수인하고 등기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계약형이라고 판정하시고 계약형 체계도 관계도 그려놓고 소유자가 상대방 선의인지 악의인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문들이 추가가 되는 것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좀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련해서 어렵게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게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게 뭔지 등기부에는 이렇게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를 맡겨놨는데 소유권은 실제로는 안 주는 계약이다. 근데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무효일 때가 다르고 유효일 때는 내부적으로 갑이 소유자, 외부적으로 을이 소유자라고 한다. 그래서 실명법 단원 이외의 단원에서 명의신탁 소리가 나오면 항상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효 명의신탁이 이렇게 된다는 생각. 자, 하시면 돼요. 요거 일단 하실 수 있으면은 다른 단원에 영향을 주는 명의신탁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요게 됐다. 자, 그러면 실명법에 나오는 한 문제, 난이도 상짜리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생약형하고 계약형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은 요것만 하실 줄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수인하고 등기받은 사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뒤에 뭐 등기 청구가 어떻게 되고 대위가 되고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게 중간생약형인지 나는 1000번을 물어봐도 똑바로 대답할 수 있다 상황이 나올 때까지 요걸 연습을 해두고 그림이 눈에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만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명의신탁이 좀 어려워서 나 민법 좀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개념만 양자간으로 해서 명의신탁 개념만 일단 확보를 좀 해 놓으신 다음에 요 개념만 유효 명의신탁의 내부 외부 개념 이것만 해 놓으신 다음에 중간생약형 계약형은 구별은 내가 해. 답은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구별은 한다고 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 한 7월쯤 갔을 때에는 뭐 실명법 문제도 맞출만 한데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뭐 등기 청구 문제나 이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아예 안 했어요. 구분하는 얘기들만 좀 이렇게 했는데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시든가 해가지고 나는 선생님이 말씀 얘기한 그건 된다. 자, 유효명의신탁의 소유권 관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간생략형하고 계약형 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월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수험생으로서 충분하고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서울대 법대 3학년보다 더 명의신탁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문제에서 정답까지 팍팍팍 맞추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지. 뭐 정답은 한 7월 달에 맞춰도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알아야 될 것만 알고 있어도 서울법대 3학년보다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욕심을 내고 개념만 정확하게 좀 잡아볼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학습 내용으로 준비한 거는 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도록 제가 이거 편집해갖고 제 주말 사이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명의신탁 때문에 좀 헤매고 계신 분들 있으면 뭐 공부는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분하는 기준은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좀 보라고 안내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6일 리셉 뉴스는 일단 정규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